원장이 장이 안 좋을 때 딱 좋은 음식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은 하나의 음식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슈퍼푸드는 없습니다. 장은 팀워크를 좋아하는 장기예요. 장이 좋아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상원장입니다. 우리는요, 병이 생기면 가장 먼저 병원을 찾죠. 그리고 또 약을 찾고 의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내 몸 안에 있는 의사들부터 깨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몸은요, 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쉼없이 일하고 있어요. 열이 나고, 염증이 생기고, 피곤하고, 아플 때조차 그 모든 증상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구조 신호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몸 안에 이미 100명의 의사가 있다. 그 의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궁극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내면의 의사들이 지쳐서 쓰러지는 줄도 모른 채 몸에 계속 채찍을 가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나를 해치는 적이라고 여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은 나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약을 부정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몸에 힘을 무시한 채 의술로만 다 된다는 이런 진료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병원은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그 고장난 몸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답은 바로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치유의 시작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이 자연치유의 여정을 떳떳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내가 가만히 쉬고 있을 때 과연 내 몸도 같이 쉬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실 우리 몸은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숨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 이게 쉬지 않고 쉬고 있어요. 또 심장은 밤낮없이 쉬지 않고 뛰고 있죠. 또 소화기관은 조용히 일하면서 음식을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걸 누가 지휘하고 있는 걸까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지휘자, 그게 바로 우리 몸의 항상성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병이 생기면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병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우리 몸이 더는 혼자 회복할 수 없다고 보내는 절박한 도움 요청의 신호입니다. 사실 몸은 항상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균형을 맞추고, 독소를 막 빼내고, 염증을 잠재우고, 깨진 세포를 복구하면서 쉬지 않고 살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걸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 바로 항상성 시스템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요, 항상성은 몸속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이 생명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서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능력, 즉 자동 복구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몸이 오한을 일으켜서 체온을 이렇게 올려주죠. 또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과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다 조절해 주죠. 또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처럼 항상성 시스템은 우리 몸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어떤 슈퍼 지휘자라는 거예요. 항상성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몸속 3가지 축이 있는데요, 이것이 함께 움직여서 균형을 유지시켜 줍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바로 이 신경 시스템이에요. 체온, 심박수, 식욕, 수면 같은 모든 신호를 읽고 그 실시간으로 해서 자율신경과 호르몬 분비를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죠. 두 번째는 호르몬 시스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나옵니다. 혈당이 착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죠. 마치 정밀하게 설계된 약국처럼 작동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 시스템입니다. 외부 침입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딱 감지하면 발열, 열을 내게 하고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만들고 통증을 제어한 이런 방어 작전을 스스로 이렇게 다 펼친다는 거예요. 이 세 축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몸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약 없이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이 내 안에 있습니다. 2019년 영국 런던 대학교에 있는
킹스킬리지 그 연구팀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공개 연설을 하든가 긴장된 이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 긴장된 상황에 놓이면은 바로 이 혈압, 심박수,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죠. 이런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24시간 안에 이 모든 수치가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연구진은 이를 이 심리 생리적 회복력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즉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힘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은 저절로 회복하려는 내재된 치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항상성 시스템이 현대인의 삶 속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자율신경계가 마비되고, 또 정제된 음식들은 호르몬과 장내 세균을 망가뜨리고,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같은 것은 회복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되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은 결국 병이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 이상 없는데 병이 갑자기 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무너진 이 항상성이 결국 병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자연치유에서는 이 항상성을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치료법도 또 어떤 약도 결국은 이 항상성의 힘을 빌려야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해도 상처가 아물게 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에요. 내 몸의 회복 시스템이잖아. 또 약을 써도 병균을 최종적으로 몰아내는 것은 면역 시스템이죠. 그래서 자연치유는 몸속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과식 대신 소식하시면 돼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되죠.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되죠. 이건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내 몸의 회복 시스템에 연료를 주는 행위입니다. 병이 생기는 것은 이 항상성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신호예요. 그러니 회복의 열쇠는 다시 이 균형을 회복하는데 그렇게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되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내 몸의 의사를 깨우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병원에서 할 수 없다고 한 병들이 식사 습관을 바꾸고 호흡 습관을 바꾸고 수면,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선 사례들은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은 바로 몸을 믿고 그 안에 균형을 회복하는 항상성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나를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프다는 건 단지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다는 그냥 신호일 뿐이에요. 그 신호를 억누르지 말고 들어주고 돌봐주고 그 속에 있는 지혜를 한번 깨워주세요. 우리를 살리는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지켜주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이미 최고의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을 수술하고 항암제를 쓰고 해서 우리가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암이 사라지게 하고 또 수술한 자리가 아물게 하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자기 치유력이 그걸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기본 시스템, 항상성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그 수술과 항암을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급할 때는 그걸 쓰시더라도 그 회복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은 결국 음식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잠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자고 또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있을 때 운동을 할 때 그 회복력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국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고열, 염증, 막 붓는 거, 기침 같은 거, 시험지어는 암 진단까지 그 순간 우리가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돕니다. 몸이 망가졌구나. 이건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증상들, 그게 정말 몸의 공격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은 아닐까요? 우리들의 건강관리 방식은 대부분 증상 없애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 기침이 나면 진해제,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물론 급성 상황에서 이런 약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상이 나타난 이유를 무시한 채
끄기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마치 집에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불은 안 끄고 경보음만 꺼버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 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프지 않습니다. 모든 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열이 나는 이유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체온을 올려 싸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침은 왜 할까요? 폐 속의 이물질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한 하나의 생존 반응이라는 겁니다. 염증, 붓기는 또 왜 생길까요? 다친 부위를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면역세포들이 그 부위에 충출동을 해서 수위 중이라고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왜 이렇게 열이 나지? 왜 자꾸 아프지? 이거 큰 병 아니야? 우리는 증상을 두려워하고 막 제거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몸은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증상이에요. 이 신호들은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SOS, 구조 요청입니다. 2005년 감염질환학 저널이 있는데 이곳에 실린 연구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독감 환자 154명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해열제를 집심하게 사용했어요. 다른 그룹은 39도씨 이하에서는 해열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해열제를 자주 쓴 그룹은 회복까지 평균 1.5일이 걸렸다고 해요. 바이러스 배출 기간도 점점 길어졌다고 합니다. 즉 열은요, 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몸이 병을 이기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치유 관점에서는 병을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편지로 보는 거예요. 열을 통해서 싸울 준비를 알리고, 또 통증을 통해서 쉬라는 메시지를 주고, 피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회복하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치유의 어떤 기본 원칙은 증상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죠. 왜 왔니예요? 왜 왔니? 이 증상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 증상을 없애기 전에 이 증상을 만든 내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거, 그게 자연치유의 시작입니다. 물론 응급 상황이나 뭐 40도씨 이상의 막 고열이 나오거나 심한 염증으로 장기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을 때는 의학적인 개입이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후 단계에서 내 몸의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은 내 몸이 나를 해치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발 좀 도와줘라고 이렇게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에요. 그 구조 요청에 좀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회복의 조건을 만들어 한번 줘보세요. 그 순간부터 치유가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너 왜 왔니? 내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온 거니? 이 질문 안에 나를 살리는 몸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 말 속에는 내 몸을 고치는 것은 의사와 약, 수술이라는 그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몸을 고치는 주인공은 의사일까요? 아니면 내 몸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의학과 자연치유의 어떤 시선에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은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심지어 심장이식, 항암 치료, 뭐 인공관절 수술, 이게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병을 고치는 건 병원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수술도 약도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완전히 회복력을 만약 잃은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약과 치료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베었을 때 의사가 하는 일은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주는 것까지예요. 그 후에 피부세포를 재생시키고 혈관을 복구하고 신경을 다시 이어주는 이런 역할은 내 몸 스스로입니다. 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깁스는 단지 뼈가 맞도록 이렇게 고정하는 장치예요. 뼈를 붙이는 그 주인공은 이 고라세포라고 하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죠. 또 예를 들면 폐렴 환자가 항생제를 맞아도 결국 폐 속 세균을 완전히 청소하는 것은 항생제가 아니라 면역세포입니다. 실제로 의료의 역할과 몸의 역할을 구분해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2018년 세계적인 학술지죠. 네이처 리뷰즈 그 이뮤놀리지라고 하는 이 거기에 실린 논문에서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면역세포, 섬유화세포, 성장인자가 정확한 순서로 작동을 해야만 치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의료 개입은 이 과정에서 그걸 방해하지 않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은 치료 후 남은 그 암세포를 제거하고 또 재발을 막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미국 NCI 보고에서도 장기 생존자의 어떤 공통점은 치료 후 회복된 면역 기능이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는 몸이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는 조력자예요. 주인공은 언제나 내 몸입니다. 내 몸이 이 스스로 치유한다는 자연치유 이야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의학에서는 의료를 몸의 회복팀 중에 한 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술이 길을 뚫어주고 약이 위험을 좀 줄여주면 그 길을 달려가서 치유를 완성하는 것은 내 몸의 세포와 바로 면역입니다. 그래서 병이 났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내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에요. 충분한 휴식, 영양, 수분, 햇빛, 호흡, 마음의 안정, 이것들이야말로 의료가 잘 작동하게 만드는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약을 부정하거나 병원 치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몸의 힘을 무시한 치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그 사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제게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병원은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곳이라면 자연치유는 그 기계가 다시 쨍쨍 있게 돌아가게 만드는 힘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진짜 치유는 내 몸이 스스로 살아나는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저는 자연치유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치유는 복잡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하던 일을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면역이 다시 작동하도록, 해독이 원활해지도록, 소화와 대사가 살아나도록, 감정과 스트레스가 좀 조절되도록 몸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자연치유입니다. 몸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막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몸의 지혜를 깨우는 일,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치료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자기 몸에게 물어보는 치료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그저 조금 지쳐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병원은 보조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치료는 내 몸이 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내 몸 안에는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100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 신장, 장, 피부, 폐, 심장 같은 이런 장기들이죠. 오늘은 우리 몸의 내부 장기들이 어떻게 스스로 몸 상태를 진단하고 또 스스로 치료까지 하는지 의학과 자연치유의 시선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막 숨이 가빠지고 막 땀이 나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걸 운동해서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은 사실은 몸이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고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내서 식혀야 되잖아요. 혈당이 떨어지면 간이 저장해둔 포도당을 꺼내서 쓰고 있죠. 그리고 세균이 들어오면은 면역세포가 출동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몸은 24시간 셀프 진단하고 셀프 치료 중이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장기는 각자 어떤 놀라운 센서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은 해독과 재생의 공장입니다. 독소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해독 효소를 막 가동하고 또 손상되면은 스스로 조직을 복구하는 재생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간은 70%가 망가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잖아요. 2020년 간질환 저널 보고서에 따르면요, 간세포는 손상 부위의 화학 신호를 스스로 감지해서 분열하고 증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스스로 가동한다고 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하고 전해질을 조절하는 정말 똑똑한 장기예요.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과 수분 그리고 전해질 균형 유지를 딱 시켜주죠. 이 혈압이 높아지면은 자동으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을 가동해서 균형을 맞추려 막 노력합니다. 또 독성물질이 많아지면 여과량을 늘려서 스스로 해독합니다. 장은요,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죠. 그리고
유익균과 유해균을 균형을 맞춰주는 미생물 자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지금도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막은 손상돼도 3에서 한 5일 정도 지나면요, 새 세포로 완전히 교체됩니다. 심지어 소규모 염증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장 자체 치료 시스템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장을 지켜내는 것은 내 몸이 스스로 해내는 일입니다. 또 피부는요, 외부 방어선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재생하는 장기입니다. 상처가 나면 며칠 안에 새살이 돋아오르잖아요. 그리고 감염이 생기면 염증 반응을 통해서 균을 먹히게 딱딱 잡아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시스템이 외부 명령 없이도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각 장기들이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스스로를 지킨다는 겁니다. 2019년 피지올로지컬 리뷰즈라고 하는 이 생리학 전문 학술지가 있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요, 장기들은 신경, 또 호르몬, 면역 신호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자가진단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몸을 치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해독력이 떨어지면요, 장에서 배변을 통해서 더 많은 독소를 배출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신장이 무리해지게 되면은 피부가 땀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하려면 그걸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완성 대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간은 해독 효소를 막 조절해줘요. 그래서 신장은 또 전해질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이렇게 스스로 노력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100명의 의사가 협업하는 하나의 병원입니다. 그 병원의 주치의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 내 생활 습관,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 의사들이 일을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치유의 핵심이 나옵니다. 몸은 이미 치료할 능력이 있다. 내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크푸드라든가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음, 과로, 이 모든 것이 장기에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는 진단과 치료 시스템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치유는 그 능력을 다시 살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복 시간을 주면 간은 활발히 움직여요. 수분 섭취를 늘리게 되면은 신장은 해독을 아주 잘 해냅니다. 채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게 되면 장내 환경을 정돈하죠. 그리고 깊은 수면은 피부 재생과 면역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이미 100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 쉬지도 않고 또 월급도 받지 않아요. 오직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 좋은 음식, 깨끗한 물, 적절한 운동, 평온한 마음, 몸이 스스로 치료하려는 이 힘, 자연치유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몸의 지혜를 믿고 내 안의 의사들과 협력하는 삶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 몸속 의사들은 평생 우리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런 의사를 주치의로 두고 있다면 좀 어떨까요? 365일 24시간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나만 바라보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의사, 게다가 진료비도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아픈 곳을 찾아다니며 고쳐주고 다친 부위를 꿰매주고 병든 세포를 깨끗하게 이렇게 치워주는 바로 그 의사들이 우리 몸속에 이미 수십억 명씩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로 면역세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몸속 의사들, 바로 면역세포의 놀라운 치료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집에 여러분들의 경비 시스템이 있다면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누가 손님인지 누가 도둑인지 바로 감지 가능하겠죠? 우리 몸에도 이 경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천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천면역은 혈액 검사하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백혈구 중에 대식세포라고 하는 거, 호중구라고 하는 거, NK세포라고 하죠. 자연 살해세포,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마치 24시간 근무하는 순찰 경찰처럼요, 몸속을 끊임없이 순찰하면서 이건 내 사람, 이건 침입자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 중에요, 여러분 좀 말이 힘들죠? 대식세포. 이 대식세포는 이름 그대로예요. 대식, 큰 먹보예요.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이 죽은 세포 찌꺼기까지 모조리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혈액검사하면 호중구라는 거 나오잖아요. 이 호중구는 현장 대응 속도가 번개처럼 빠릅니다. 상처 부위에
부위에서 고름이 보인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 호중구가 목숨 걸고 싸운 흔적이에요. 여러분 NK세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이것은 직결 처분하는 세포예요. 경고 없이 바로 제거하는 어떻게 보면 특수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요, 어떤 침입자는 아주 교묘해서 처음에 못 잡아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제 또 후천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으로 이렇게 구별되죠. 이때 후천면역이 딱 출동을 합니다. 후천면역은 핵심이 뭐냐면 기억을 무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한번 싸워서 이긴 병원균의 얼굴, 뭐 특성, 그 약점까지 모두 저장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B세포라고 하는 것은 적의 사진을 쫙 찍어두고서 그에 맞는 맞춤형 무기,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또 T세포라고 하는 것은 현장 지휘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할지, 언제 멈출지 모두 이게 판단해냅니다. 특히 세포 독성 T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암세포, 바이러스 세포를 아마 직접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립니다. 이후에는 같은 적이 다시 돌아오면은, 들어오게 되면은 마치 너 지난번 그 녀석이잖아 하고 기다렸듯이 번개같이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면역의 기억이고,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백신을 맞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이유 아시나요? 그건 몸이 일부러 체온을 올려서 면역세포가 싸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은 바이러스에겐 불편한 환경이지만은 면역세포에게는 정말 전투력이 올라가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림프절이 붓는 거,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림프절이 붓는 것은 그 안에서 B세포와 T세포가 긴급회의를 하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현장이에요. 피곤하고 몸살 나는 것도 사실은 내 몸속 군대가 풀가동 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몸이 일부러 나를 쉬게 만들고 모든 에너지를 전쟁터로 보내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매번 암에 걸리지 우리는 않을까요? 바로 NK세포와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내고 조용히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또 독소 축적 같은 요인들이 쌓여서 이 면역군을 약하게 만들 때예요. 그때 암세포가 그 눈을 피해서 또 안에서 스스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의학계에서도요, 이 면역 항암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약의 원리도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면역세포가 암을 다시 잘 볼 수 있게, 그리고 힘을 되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60대 남성 대장암 환자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스스로 전이가 발견돼서 항암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내 면역을 깨우자는 마음으로 생활을 한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걷고 규칙적인 수면을 하고 채소와 과일 중심의 항산화 식단을 기반으로 한 자연식을 정말 즐기셨고요. 또 명상과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좀 줄여나갔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검사해서 이제 암이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 그분은 확신했다고 합니다. 내 몸속 의사들이 일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몸속에는 정말 수십억 명의 의사들이 병원도 모르게 우리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힘을 내도록 돕는 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잘 웃는 것. 이 기본이 면역의 밑바탕이에요.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결국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이 힘을 되찾지 않으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더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몸의 의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자연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내 안의 의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에게 상냥하게 살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보세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기암 환자가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몇 년 뒤 건강하게 걸어서 들어왔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의사가 만들어내는 내 몸의 과학입니다. 오늘은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회복의 사례를 많은 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몸이 가진 그 치유 능력들을 믿을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학에는 자연태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암이나 중증 질환들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데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호전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1990년대 미국의 국립암연구소 NCI라고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자연태행 환자들의 공통점을 한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에 어떤 환자들은요, 세균 감염 후에 고열을 겪고 나서 암이 줄어들고 자연태행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환자들은 심리적인 전환점을 맞은 뒤 면역 반응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암이 더 이상 성장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 말기 환자가 폐렴에 걸려가지고서 40도에서 가까운 고열이 발생한 이후에 종양의 절반 이하로 이런 사례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또 자녀의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는 이 강한 의지를 가진 환자가 또 면역 수치 상승과 함께 암 진행이 멈춘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그냥 운이 좋았다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치유 모드를 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이죠. 10여 년 전 기억에 남는 60대 여성분이 우리 병원에 한번 찾아오셨었는데요. 유방암 사위 진단 후에 수술만 하고 자기는 항암 방사선 치료는 절대 안 하겠다고 이렇게 거부했던 환자예요. 그 대신 그분은 매일 규칙적인 생활, 또 식단을 철저히 자연식으로 또 바꾸고 또 가벼운 운동, 매일 30분 명상을 이렇게 하게 해드렸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분이 한테 권해드린 것은 감정 노트와 마음 테라피를 꾸준히 좀 하셔라 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1년 뒤에 병원 검진에서요, 재발과 전이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지만 확실히 생활 습관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요, 제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일할 수 있게끔만 저는 해줬습니다.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고 그게 그저 제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만 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해주신 말 중에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라, 자기 자신에게 상냥하게 살라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나에게 상냥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치유의 본질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우리 몸 안의 의사들,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며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길을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길의 시작은 의술이 아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사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병을 고치는 건 의료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과 의사는 그 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수술은 길을 터주고 약은 시간을 좀 벌어주고 나머지는 우리 몸 안에 100명의 의사가 치료를 완성합니다. 자연치유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이미 갖고 있는 그 힘을 믿고 꺼내는 일입니다. 이 유방암 환자분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듬고 또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연치유의 길입니다. 혹시 지금 몸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이 하나 마음 깊이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상냥한 하루를 선물해보자. 어쩌면 그 한마디가 자신의 몸에 또 마음에 삶에 가장 먼저 필요한 치유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20대, 30대의 장이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가 좀 묵직하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는 느낌? 또 속은 더부룩한데 중요한 회의나 약속이 있는 날이면은 꼭 배가 아파오는 거. 그럴 땐 문득 내가 장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요즘은 아직 20대 직장인인데 늘 더부룩하고 속이 불편하다거나 30대 초반인데 벌써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는 분들, 심지어 과민성 대장증으로 평생 장약을 달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고민들이 주로 50대 이후의 분들한테 많이 있었었는데요. 요즘은 놀랍게도 20, 30대에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최근 건강검진 통계를 보면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장질환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새로 뽑은 차가 몇 달 만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는 이런 것처럼
오늘은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장이 이렇게 빨리 망가지는지 그 숨은 이유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30년 전만 해도 장 건강 문제는 나이 들면 생기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 대학생, 심지어 고등학생, 뭐 사회초년생, 뭐 이런 곳까지 상당히 장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대인들의 장 건강 3대 적이 있어요. 3가지 적이 있는데, 첫째는요, 너무 빠른 식사와 스트레스 환경입니다. 요즘 사람은 바쁘고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5분 만에 막 식사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막 대충대충 넘기고, 회의와 미팅, 과제와 경쟁 속에서 소화기관에 쉴 틈 없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소화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때 원활하게 되는데, 스트레스는 이 신경을 막 억제하고 장이 막 움츠러들게 합니다. 결국 소화불량, 장내 염증, 유익균 파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가공식품과 외식 후의 식단입니다. 라면, 햄버거, 뭐 샌드위치, 커피, 뭐 디저트, 뭐 현대들의 이 식탁은 섬유질이 계속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첨가물이 많은 음식으로 막 계속 넘쳐납니다. 인스턴트 식품, 뭐 정제 탄수화물, 당류, 방부제, 인공감미료, 이런 식단은요, 장점막을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장이 독소를 처리할 그 힘을 떨어뜨립니다. 장벽이 무너지면은요, 장 누수 증후까지도 생기잖아요.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서 앉아 보내는 이 현대인들, 특히 20, 30대는 운동 부족이 만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셋째예요.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움직임이 적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장 운동이 떨어지고 가스가 자꾸 차겠죠. 변비나 설사로 이어지는 장 기능 저하가 생깁니다. 게다가 잘 때도 막 휴대폰을 끼고 자는 이런 수면 장애까지 같이 이렇게 곁들이게 되며 장을 회복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아예 회복 시간 자체를 뺏겨버리는 경우도 많죠. 장 건강은 단지 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장에 문제가 생기며 피로가 심해지기도 하고, 또 두통, 집중력 저하, 피부 트러블, 뭐 아토피, 알레르기, 불안, 우울증까지, 이 모든 게 장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은 단지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기관이자 제2의 뇌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에는 면역세포의 70% 이상, 그리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90%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이 나빠지면 영양도 무너지고 감정 상태도 불안해지면서 몸 전체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장이 왜 빨리 노화되는지에 대해서 2019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이라고 하는 그 연구팀이 있는데요, 이 발표한 논문이 놀라운 결과가 실립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검사해 보니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6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좀 상당히 적더라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했는데요, 그 원인을 보니까 너무 익숙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공식품 중심의 식단, 앉아서 생활하는 거, 만성 스트레스, 또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뒤죽박죽, 막 불규칙한 잠자는 거, 이 5가지가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이 장건강을 해치는 주범들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원장님, 장을 좋게 하려면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양제보다는 먼저 장이 좀 숨 쉴 공간부터 만들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장이 숨쉬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에 공복을 좀 유지해 주면 돼요. 우리가 공복을 유지하는 그 시간에 장은 마치 밤새 고생한 이 부엌처럼 이 청소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물 한 잔이나 뭐 사과당근 주스 한 컵으로 주로 수분 위주로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장 청소를 도와주는 최고의 모닝 서비스예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은 5-3 식사법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즉 접시의 절반은 잎채소, 나머지 절반 중 일부는 뿌리채소로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 속 유익균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한 15분에서 20분 한번 걸어주세요. 그 모세혈관을 깨우는, 또 복부 마사지 같은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장에게 움직여도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마치 멈춰선 시계 옆을 툭툭 두드렸을 때 다시 초침이 짹짹짹짹 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장도 다시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장은 우리 몸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꽃이 시드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죠. 젊을 때는 장이 무너지면 그저 장의 불편함으로 끝날 것 같지만은 그 불편함은 결국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첫 신호입니다.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딱 나빠지는 않지만 좋아지는 속도 역시 꾸준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장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전체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장이 숨 쉴 그 시간을 좀 주고 제대로 된 먹이를 주는 것, 그것이 젊은 장을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원장님, 제가 장이 안 좋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예, 내가 장이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장은요, 뭐 자동차처럼 이렇게 빨간 경고등을 켜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작은 신호들을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배가 좀 묵직하고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어야만 하거나 식사 후에 좀 꼭 속이 더부룩한 느낌? 혹시 나 원래 이런 체질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그것이 바로 장이 나 좀 도와줘 하고 있는 하나의 편지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 건강하면 변비, 설사 정도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장은요, 단순한 소화기가 아니라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는 면역의 본부예요. 그래서 장이 약해지면 소화 문제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장이 경고를 보낼 때 그 신호가 꼭 장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부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머리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장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착각하고 방치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만성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이렇게 번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이 보내는 대표적인 7가지 신호가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잦은 더부룩함과 가스 차는 거예요. 식사 후에 배가 항상 먹들먹하거나 단기가 잦고 냄새가 심하다고 하면은 장내 발효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유해균이 많아지고 유익균이 줄어든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신호는 변비와 설사가 반복하는 경우예요. 변이 며칠씩 안 나오거나 묽은 변이 잦은 경우, 또는 변 상태가 매번 다른 경우가 있어요. 변이 갑자기 가늘어지는 경우, 바로 장운동 리듬이 깨지고 점막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잦은 복통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이렇게 아픈 경우, 특정 음식, 밀가루나 우유 같은 것을 먹으면 바로 반응하는 경우, 장과 뇌를 연결하는 장내 축에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피부 트러블이에요. 여드름, 습진, 건성 같은 이 피부 문제는 장내 독소가 혈관을 타고서 온몸을 돌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입니다. 장은 영양 흡수의 어떤 관문입니다. 그래서 장이 약해지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몸이 늘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집중력 저하와 우울감이에요. 장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장이 약하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고 또 기분이 가라앉고 집중력이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일곱 번째 신호는 구취와 이 입안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어떤 체중 변화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장내에 있는 부백가스와 이 독소가 역류해서 결국 입냄새를 나게 하고 구내염을 만들고 또 장 흡수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살이 쑥 빠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종, 지방이 이렇게 축적되는 비만으로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 신호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2018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가민성 대장증후 환자의 한 60% 이상이 피부 문제와 만성 피로를 동시에 겪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로 새는장 증후군, 장루수 증후군이죠. 장점막이 손상돼서 독소가 전신을 돌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연구도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2021년이에요. 소화기내과 연구에 따르면요, 특별한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20, 30대의 검진자 중에서 한 38%에서 장내 염증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절반은 변비, 설사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피로감 같은, 또 잦은 감기 같은 이런 신호들만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29세 직장인 환자분이 계셨었는데 피부과 약을 3년째 먹는데 낫질 않는다고 고민으로 좀 오셨었는데 장내 세균 검사를 해보니까 유익균 15%, 유해균이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생태계가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이제 장이 좋아진 뒤로는 피부 문제도 80% 이상 호전됐어요. 이런 사례는 우리가 장의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결과들입니다. 장은 말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아요. 대신 피로로, 어떤 기분으로 자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계속 보내줍니다. 그 신호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느냐 아니면은 내 몸이 보내는 편지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10년 뒤에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장은 오늘 또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를 알아채고 작은 보답을 해주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원장님, 장이 안 좋을 때 딱 좋은 음식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은 하나의 음식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슈퍼푸드는 없습니다. 장은 팀워크를 좋아하는 장기예요. 장이 좋아하는 것은 한 가지 슈퍼푸드가 아니라 매일 먹는 식탁의 그 전체의 조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또 임상을 통해 확인한 장을 살리는 5가지 핵심 식품과 그 조합법 그리고 실천 팁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장이 안 좋으면 음식보다 먼저 약을 찾습니다. 변비약, 소화제, 유산균 캡슐, 물론 약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응급조치일 뿐 장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길러주지 못합니다. 장을 회복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좋은 음식입니다. 장은 정원과 같습니다. 거기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고 꾸준히 돌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장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하고 진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장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빨간색, 토마토나 석류는 혈액순환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주황색, 당근, 단호박 같은 경우는 장 점막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노란색,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소화와 면역의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초록색, 브로콜리, 케일 같은 경우는 우리 장 속에 독소를 배출해주고 항암의 효과까지 있다고 발표되고 있죠. 또 보라색, 블루베리, 포도 같은 이런 색들은 장내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장이 좋아하는 것은 특별한 한 가지 보약이 아니라 매일 식탁 위에 색깔 있는 음식입니다. 장을 살리는 5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5가지 식품의 첫 번째는 잎채소예요. 유익균의 밥상이죠. 시금치, 상추, 케일, 로메인 같은 이런 잎채소는 풍부한 섬유질과 엽록소로 장내 유익균의 밥상이 된다는 겁니다. 장 점막을 재생하고 염증 완화에도 큰 도움을 주죠. 두 번째는 뿌리채소예요. 잎채소와 뿌리채소인데 두 번째가 뿌리채소인데요. 당근, 비트, 연근, 무 같은 이 뿌리채소는 장벽 복구에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 사과 속에 들어있는 펙틴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돕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이에요.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죠. 살아있는 유산균이라는 거죠. 김치, 된장, 청국장, 낫또 이런 발효식품들은 유익균을 직접 공급하고 장내 생태계를 회복시켜줍니다. 단 설탕이 잔뜩 들어가 시판된 요구르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장의 지속적인 연료가 되죠. 귀리, 보리, 키노아, 이 현미 같은 이런 통곡물들은 장이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지속연료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현미는요, 우리 밥상의 보약 같은 존재예요. 현미를 사용하는 다양한 팁이 있는데요. 현미밥 외에 3가지를 좀 한번 말씀드려보면, 첫째는 꺼멓게 태우는 현미예요. 이걸 우리가 현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태워서 하나같이 다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장을 깨우는 묘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밀가루같이 이렇게 곱게 가루내어 만든 현미 크림 스프인데요. 이것은 위장이 약해서 이 생채소와 생과일을 먹지 못할 때,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 궤양이 있었을 때 위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묘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현미를 발화시켜서 생으로 먹게 되면은 유산균의 효소까지 이렇게 살아나서 이것은 내장 지방을 좀 빼주는 역할도 하고요. 녹여준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또 뱃살을 빼는 장 건강의 최고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미를 장을 살리는 장기연료, 아주 제일 중요한 보약이라고 듭니다. 5번째는 제철 과일, 항산화의 보고죠. 장은 다양한 색깔의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 천연 당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사과, 감귤류, 베리류, 특히 사과의 이 펙틴은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장 독소를 흡착해서 끈끈이 같이 이렇게 흡착한다라고 표현을 저는 하는데, 그래서 해독하고 식이섬유와 수분을 이렇게 충분히 보충함으로 인해서 변비를 예방하면서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년 영국 킹스 빌리지 런던이라고 하는 이 연구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하루에 최소 30종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70% 이상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산균 그 몇 겹슈 이렇게 먹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밝힌 논문이기도 한데요. 결국 다양한 식물성 이 식품들이 최고의 장 건강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들을 깨우는 건 약이 아니라 바로 식탁 위의 음식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미지근한 생수 한 잔, 그리고 사과당근 주스 한 잔, 약 하나보다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밤새 쌓인 독소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점심에는 초록 잎채소와 뿌리채소 샐러드, 이것을 먼저 먹는 식습관, 또 거기에 효소가 가득한 묵은 김치 한 숟갈을 딱 곁들이게 되면 장은 마치 정원사가 들어와서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 듯이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저녁에는 다라현미밥에 나물 반찬과 된장국, 장은 비로소 이제야 쉴 수 있구나 하며 회복을 시작합니다. 하루 세 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끼는 채소, 한두 주먹, 살아있는 발효식품 한 숟갈, 이것만 시작해도 장은 곧 달라집니다. 장은요,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주면은 반드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장이 살아나면 소화가 달라지고 피부가 맑아지고 기분도 맑아집니다. 오늘 저녁에 밥상에서 작은 변화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현미 한 숟갈, 채소 한 줌, 발효식품 한 젓가락이,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 장을 깨우고 또 몸을 살리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원장님, 저는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요. 단식을 해도 괜찮을까요? 공복 상태가 부작용도 좀 줄이고 암 치료 효과도 높인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얼마나 굶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공복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즘은 유튜브나 SNS만 봐도 단식, 공복, 간헐적 단식, 해독 식단, 이런 정보가 정말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암 치료 중에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리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무조건 잘 먹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공복이 치유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주장이 쏟아지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의학연구 결과와 자연치유 어떤 의학적 관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학적이면서도 안전한 공복 루틴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네이처 리뷰 캔서라고 하는 학술지 리뷰에 따르면요, 항암 치료 전에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암세포의 성장 신호가 좀 억제된다. 그리고 정상세포는 보호된다. 항암제에 의한 독성 반응이 줄어든다는 이런 발표인데요.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선택적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즉, 정상세포는 공복 상태에서 생존 모드로 전환되어 항암제를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 그렇지 않아서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또 2022년 미국 USC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죠. 이 단식 최고권위자예요. 빌터 롱고 교수팀의 임상 연구에서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항암 치료 전에 24에서 48시간이죠. 하루 이틀 전에 공복을 유지한 환자 그룹이 부작용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면역 회복이 빠르고 암 재발률도 낮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복이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보조요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게다가 가장 최근에는 2025년 국제학술지 MBTI 리뷰 논문에 따르면요, 공복은 포도당의 수송단백질, 이걸 글로트윈, 그리고 IGF-1이라고 하는 또 M4라는 암의 성장 경로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암세포의 성장을 늦춰주고 자가 포식을 촉진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면역세포 회복에 도움되고 항암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학 관점에서는 단식을 단순히 굶는 행위가 아니라 몸에게 주는 정화 회복의 시간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특히 항암 중에는 간이라든가 위장, 신장, 이 면역계가 항암제 해독으로 큰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새끼를 모두 고열량으로 먹거나 기름지고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은 몸은 회복할 여유 없이 계속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단순히 굶으세요가 아니라 회복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 시간의 핵심이 바로 공복 시간입니다. 그럼 항암 중에는 어떻게 공복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는 먼저 항암 치료 전에 공복 전략입니다. 가능하다면 항암 치료 하루나 이틀 전부터 가벼운 식사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물만 마시거나 아니면 맑은 미소된장국 또는 삶은 채소, 채소즙, 미음 정도로
아주 열량을 낮춘 식사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 3일 전부터는 고기라든가 밥, 뭐 빵 같은 이런 고열량 음식을 좀 줄여주고 삶은 채소나 채소죽, 미음 같은 걸로 좀 가볍게 식사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암 전날 저녁부터는 본격적인 공복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되 공복을 유지하고 소화기관을 쉬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물만 먹는 단식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 반단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고형식 없이 채소즙이나 뭐 생강차 같은 거, 또 저열량 부드러운 음식이라고 그러죠. 미소된장국이나 미음 같은 걸로. 그리고 이제 항암 당일에는 항암 당일 식사, 아침 식사는 가능한 한 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때 수분, 차 같은 거 이런 걸로 보충하는 거 괜찮습니다. 핵심은 위장과 간, 면역계를 최대한 조용히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2단계는 이제 항암 직후입니다. 항암 직후는 점진적인 식사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항암을 마치고 이제 끝났으니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바로 원하는 모든 것을 드시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암 후에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는 이때는 소화기관을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건더기가 없는 물이나 맑은 미소된장국 이 정도를 천천히 드시면서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주는 게 좋아요. 갑작스러운 기름진 음식,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항암 후 이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 정도 사이에 이때는 미음이나 죽처럼 아주 부드러운 음식을 조금씩 이제 드셔주는 거예요. 이때도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3단계는 항암 후 24시간 이후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이에요. 이때쯤이면은 위장도 어느 정도 회복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일반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폭식은 안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 좀 피하시고 꼭꼭 씹어 먹는 거 천천히 드시는 게 이때는 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2, 3일이 지나면 밥맛이 완전히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공복 시간 14시간 정도 유지하는 이런 식사법, 자연식 위주의 이런 식사법, 제가 이야기하는 5-3 식사법, 이때부터 시작해서 괜찮습니다. 잎채소 5가지 이상, 뿌리채소 3가지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아침 공복 유지하고 이렇게 드시게 되게 되면은 혈액은 맑게, 장을 깨끗하게, 간을 회복하는 식사법이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어떤 고열량 섭취는 오히려 몸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식은 항암의 만능 열쇠가 될 수는 없어요. 이 단식의 공복은 치료 보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간헐적 단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영양 상태가 이미 너무 나쁜 분, 체중이 급감하고 심한 영양결핍,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당뇨 환자 중에서 저혈당 위험이 있으신 분들, 또 고령자, 너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또 심장이라든가 신장질환을,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도 나는 굶어주 보지 않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항암을 하기 위해서 공복을 유지한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위암이라든가 췌장암 같은 경우는 식사 중단이 조금 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갑자기 공복 상태가 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체력적으로도 힘든 경우도 있어서 좀 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주치의와 잘 상담해 맞춤형 단식 전략을 좀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헐적 단식은요 절대 무조건 굶는 게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 내 몸에게 주는 짧지만 깊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내 몸에 잠시 멈춰 회복하자라고 말해주는 자연의 언어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병든 세포들이 정리되고 면역이 또 회복되고 새로운 삶의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공복 시간이 치료를 돕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몸은 항상 나를 살리려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치료는 내 몸이 해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료는 도와주는 것이고 치유는 내 안에 의사가 해내는 일입니다. 이 진실을 믿고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돌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병은 의사가 아닌 내 몸이 고친다. 그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